지금 물론 싼 기업이 많긴 하지만 과연 이 기업이 정말 싼 것인지 아니면 싸게 그냥 보이는 착시일 뿐인지 딥하게 들여다봐야 될 시기가 지금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위기 상황일 때 그러니까 시장의 주가가 빠지고 내 계좌의 손실이 계속 불어나고 이런 상황일 때 그 스트레스 관리, 멘탈 관리 이런 것도 어떻게 진짜 하시나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 이제 제 주위에서 이제 뭐 오랫동안 시장에서 살아남고 네. 꽤 괜찮은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을 보면 한결같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불확실성이 이게 중장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우려에 지금 시장에 이렇게 출렁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대표님? 굉장히 뭐 힘들게 저도 뭐 시장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가 뭐 하여튼 몹시 싫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네. 국내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방어를 좀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국내 주식시장이랑 신흥국 주식시장은 이 뭐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저는 더 좀 리스크 있다고 봤던 게 그 대통령 탄핵 관련돼서 네, 그런 맞습니다. 불확실성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탄핵 관련돼서 이제 그 불확실성이 큰 뭐 마찰 없이 네. 잘 해결돼서 저는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관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 관련돼서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해서 이제 저도 좀 굉장히 많이 당혹스러운데요. 사실 이 관세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언제 끝나고 뭐 주식시장은 또 언제 반등할 것인지 뭐 이런 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좀 궁금해하실 네, 텐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네. 세상에 아무도 없다. 물론 뭐 맞습니다. 트럼프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뭐 세상에 거의 없다라는 네. 거고요. 정말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한 25년 가까이 네. 투자해 왔는데 제가 처음으로 맞았던 위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였었거든요. 그게 이제 금융 위기로 주가가 크게 폭락했던 게 2008년 10월, 9월, 맞습니다. 10월 무렵이 굉장히 주가가 크게 폭락을 했었는데 사실 주가는 그 전에 한 1년 전부터 슬금슬금 계속 빠지고 있었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2007년도인가가 그때부터 흘러내렸죠. 네, 조금씩. 2007년 한 중후반 정도가 이제 네. 피크였고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주가가 흘러내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가가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더 네. 주가가 빠지니까 이거 네. 더 싸졌구나 해서 흘러내릴 때마다 주식을 계속 사서 네. 그 2008년 10월 전에 이미 네. 이제 현금이 100%된 상태였었죠. 네.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주식시장이 완전히 대폭락을 네. 했었었는데요. 그때 경험을 되돌려 보면 지금이야 이제 그때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였다는 게 그렇죠. 이제 뒤늦게 알 수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이게 도대체 왜 흘러내리는지도 잘 몰랐었고 이제 흘러내리고 나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 이제 드러나기 네, 맞습니다.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 트럼프 관세 리스크도 사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뭐 어떻게 앞으로 진행돼야 될지는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사실 진행 중일 때는 이게 뭐 한 달 후에 끝날지 아니면 1년 갈지 맞습니다. 아니면 트럼프 임기 뭐 내내 지속될지 사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체로 이제 최근에 사람들이 이제 좀 굉장히 비관적인 분들은 네. 대공황 시기를 떠올리시더라고요. 예, 1920 예, 말씀하시면 1929년 대공황 터지고 이제 30년에 미국이 관세를 이제 부과를 했는데 이제 네. 상대국들이 다 거기에 대응 관세를 하면서 네. 대공황이 굉장히 심해졌었던 시기였는데 지금이 이제 그런 시기하고 비슷하게 흘러갈지 아니면 네.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지 뭐 알 수는 없고요. 하여튼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상황을 누구도 지금 알 수가 네. 없어서 그런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네. 차라리 이제 그런 그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네. 더 현명한 방식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되게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총 합이 코스피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초반에 이야기하셨듯이 그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상대적으로 조금 잘 버텼고
솔직히 오늘도 코스피가 1.7% 정도, 6% 정도 빠지긴 했는데 옆 나라 뭐 니케이나 그다음에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버텼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뭐 밸류에이션 상 어떤 특정 지표 상으로 더 이상 빠질 만한 구간은 이제 지났다. 그러니까 약간 뭐 한국 증시 자체가 저평가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 이렇게 좀 버티는 거다. 이런 시각으로 저희가 좀 접근을 해도 될까요? 네. 사실 이제 그 부분도 알 수 없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뭐 작년하고 재작년에서 미국의 네. M7 기업들이 뭐 굉장히 많이 올랐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측면이 네. 있고 해서 뭐 어떤 상대적으로는 하락 폭이 네. 미국보다 좀 덜 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네. 근데 뭐 세상 일은 뭐 모르는 거라서 네, 네.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가 가장 고민이실 네. 것 같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좀 해안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저 자신도 뭐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트럼프가 관세를 뭐 정말로 뭐 100%를 부과할지 아니면 이게 그냥 상대방한테 유리한 네.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그냥 제스처일 뿐인지 뭐 알 수가 없어서요. 그거보다는 하여튼 개별 기업에 집중해야 개별 기업. 된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주식을 꽤 많이 보유하고 네. 있는데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에 이제 예를 들면 건설 회사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제가 이 건설 회사를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네. 설명을 왜 이제 그 회사를 계속 보유하는지 설명을 네. 드리려고요. 근데 그 건설 회사를 투자하는 이유가 이제 과거에 그 코로나 전에 이 건설사들이 수주를 많이 했었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원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수익이 굉장히 박살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건설사들이 수주한 것들은 그런 원가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수주를 했던 네. 것들이 이제 수주를 했는데 이제 그런 물건들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매출이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보다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건설 회사는 이제 그런 주택뿐만 아니라 원전에도 경쟁력을 네.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글로벌하게 다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다들 신규 원전을 지금 새로 건설하려고 굉장히 많이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원전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 건설 회사가 네. 굉장히 또 수주의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네. 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네. 하여튼 코로나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네.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제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그렇게 큰 영향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상대적으로 하거든요. 관세에 덜 영향을 받는 네. 그거 네.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이 네. 관세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 네. 또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식품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만들어서 이제 미국에다가 네. 수출을 하는 회사라서 관세가 뭐 대개 적용받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하락할 가능성이 네.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대상 국가가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네. 유럽 글로벌 지역도 있고 또 미국에 수출을 하더라도 뭐 관세를 부담하면서 판가 정가를 할 수 있으리라고 네. 보여져서요. 하여튼 그렇게 투자하고 있는 기업 하나하나가 이 관세에 어떤 영향을 받고 네. 하는 것들을 이제 따져 보면서 개별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그런 기업들을 이제 뭐 시청자분들께서 열심히 연구하셔가지고 발견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 살 때는 좀 어떻게 매수 방식을 해야 될까요? 한 번에 사는 게 나을까요? 이런 장에서는 네.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네. 갑자기 싸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거를 한 번에 살까요? 아니면은 그냥 상황 보면서 나눠서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그것도 뭐 알 수 없는 영역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 관세가 이제 막 관세 전쟁이 네. 시작됐는데 가까운 근래 이제 트럼프 일기 때를 돌이켜 보면은 네. 트럼프 그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던 때가 2018년이었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때도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굉장히 좀 심한 뭐 주가 하락이 있었었는데 네. 그때 그 주가 하락이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 오르내림의 진폭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때보다 뭐 더 심할지 아니면 덜할지는 네.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이게 쉽사리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서 네. 물론 이제 뭐 쉽게 끝날 수도 있긴 하지만 세상은 모르는 거니까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투자하는 게 좀 현명한 자세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아니면 뭐 한 달 안에 끝날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네. 이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가정에서 보면 지금 한 번에 뭐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고 지금 네. 한 번에 집행하기보다는 네. 뭐 한 5번에 나눠서 아. 또는 뭐 3번에 나눠서 이렇게 네. 좀 빠질 때마다 적정한 금액을 투입해서 이렇게 편입을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게 있습니다. 일반 개인 네. 투자자분들에게는 위험 관리를 네. 같이 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네. 말씀이시죠? 문제는 이렇게 장이 빠지잖아요. 네. 그럼 중간중간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더 빠질 때는 이제 현금이 없는 거죠. 네, 네. 그런 경우가 참 개인 투자자분들의 맞습니다. 힘든 경우인 것 같은데 시장은 예측 불가하니까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 어느 정도 관세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기업에 집중하자. 그러면 대표님은 지금 현금이 어느 정도 있으신 거예요? 저는 뭐 한 20% 정도 현금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현금을 뭐 트럼프 관세 전쟁이 될 것 같으니까 현금을 마련해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금을 마련해 뒀던 게 아니라 네.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좀 제 목표 가격 으로 올라와서 약간의 수익 실현을 하신 거군요. 수익 실현을 했는데 네. 마침 뭐 이렇게 관세 전쟁이 터져서 뭐 네. 좀 여유 현금이 생긴 편인데요. 네. 오히려 지금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응하실 때 좀 부담이 덜 하시겠네요. 기존에 아무래도, 있던 뭐 네. 주식 팔고 다른 기업들 사는 그런 네. 플레이가 안 해도 되고 네. 현금으로 하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2008년 경험을 되돌아보면 이제 결국 저희 같은 이제 가치 투자자들은 싼 기업이 생길 때마다 이제 주식을 계속 사니까 네. 결국은 주식을 사게 되고 그렇게 이제 주식이 다 채워진 상태에서 더 큰 하락을 맞는 네. 경우도 꽤 많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약간 여유가 있긴 하지만 현금을 언제까지 들고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이제 투자 경력이 꽤 되시잖아요. 20년 넘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20년 동안 특히나 한국 증시는 워낙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고 맞아요. 지금의 뭐 준하는 위기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 위기를 다 경험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위기 상황일 때 그러니까 시장의 주가가 빠지고 내 계좌의 손실이 계속 불어나고 이런 상황일 때 그 스트레스 관리, 멘탈 관리 이런 것들도 어떻게 진짜 하시나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시나요? 좀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인자하고 여유 있는 표정과 태도를 갖고 계신 대표님은 네, 저도 어떻게 되게 관리를 하고 비법이 되게 계실까? 궁금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네. 사실 이제 제 주위에서 이제 뭐 오랫동안 시장에서 살아남고 네. 꽤 괜찮은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을 보면 한결같이 시장을 무시하시는 편이거든요. 시장을 네. 무시한다라는 거는 이제 뭐 오늘 내일 뭐 모레 이런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아예 그냥 뭐 모니터 꺼버리고 밖에서 그냥 뭐 벚꽃 구경 좀 하고 벚꽃 구경 네. 한다든지 아니면 뭐 놀러 간다든지 네. 아니면 뭐 잠을 잔다든지 네. 하여튼 제 주위에서 이제 오랫동안 투자해서 살아남고 뭐 수익을 네. 올리신 분들은 이렇게 시장을 무시하시는 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를 뭐 니케이 지수가 오늘 얼마나 떨어지고 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걸 몰랐거든요. 방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알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지수의 등락을 보기보다는 결국 뭐 어떤 그런 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뭐 주말에 책을 읽거나 네. 기업을 공부하고 그냥 네.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물론 이제 초창기에는 그러지 못했죠. 제가 네. 같이 투자를 처음 시작하던 2000년대 초창기에는 이게 저도 사람인 이상 네. 계좌에 계속 변동을 하면은 네. 이거 수시로 시세를 확인하게 되고 네.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계속 모니터 보면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뭐 이거 뭐 이제 폭락이 오는 거 아닌지 팔고 싶고 네. 또 주가가 오르면은 막 쫓아서 막 사고 싶고 뭐 그렇죠. 이런 게 저도 이제 마찬가지였는데 그건 아무래도 좀 숙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투자 경험이 좀 쌓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즘에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투자 경력이 뭐 기신 분들도 있지만 2, 3년 되신 분들이 많고 이러한 장세는 굉장히 다들 처음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네.
그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잖아요, 대표님. 그러면 이렇게 좀 급락하는 장에서 항상 기회를 찾으셨을 것 같거든요. 언제 좀 기회를 찾아서 수익을 많이 냈었는지 그 경험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장이 기회라고 굉장히 보고 계신 건지도 궁금하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한 25년 가까이 투자를 해 왔는데 네. 투자가 한 번도 쉬웠던 적은 없는데요. 네. 근데 지금 장이 저는 결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뭐 거시경제라든지 이런 거를 전망하는 네. 사람은 아니고 그냥 개별 기업에 집중하는 사람이긴 한데요. 네. 제가 과거에 예를 들면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세계 경제가 확장하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포함해 가지고 세계 경제가 굉장히 확장하던 시기라서 급락이 오더라도 결국은 이게 오르내림이 있는 거라서 기다리면 결국 좋아질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세계 경제가 세계 경기가 지금 수축 국면에 접어들어서 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네, 그렇죠. 있으면서 내수가 계속 박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수축 국면에서 이런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어서 네. 단순하게 그냥 경기의 오르내림을 그냥 전망하고 그냥 아무 기업이나 사기에는 좀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물론 싼 기업이 많긴 하지만 과연 이 기업이 정말 싼 것인지 아니면 싸게 그냥 보이는 착시일 뿐인지 좀 더 깊이 딥하게 들여다봐야 될 시기가 지금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네. 싼 기업이 정말 싼 기업인가에 대한 그 말씀하신 게 나는 이 기업의 PR이 10배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막 20배, 30배짜리 기업이었다. 약간 밸류 트랩 이런 걸 조심하자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이제 그 밸류 트랩이라는 게 이제 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실제로는 안 싼 경우인데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게 지금 글로벌하게 산업 구조가 굉장히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신기술이 발생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내외적인 충격으로 해서 네. 전쟁이 터지고 뭐 트럼프의 그런 관세 그렇죠. 정책 이런 여러 가지 충격으로 해서 정세가 많이 바뀌었죠. 맞습니다. 예전과에 비해서. 네. 그래서 산업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반도체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개 회사가 과점을 네. 하고 있어서 반도체는 이제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이니까 실적이 빠졌을 때 그냥 무조건 사서 기다리면 결국 언젠가는 실적이 좋아지고 뭐 이제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이라는 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플레이어가 지금 진입을 했고 네, 반도체 업계요. 네. 그 CXMT 이런 데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내에서도 뭐 경쟁 구도라든지 네. 기술력의 이제 격차가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어가지고 과연 단순하게 지표로만 지금이 싸다고 해서 투자를 해서 네. 과연 기다리면 그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을지. 근데 네. 그게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정유화학 사업도 그렇고 그렇죠. 철강도 그렇고 굉장히 모든 산업에서 그런 산업 파괴 산업이 굉장히 크게 그 구조가 변하고 있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서요. 네. 하여튼 좀 더 딥하게 개별 기업과 산업을 리서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약간 국제 정세 변화, 과거와는 다른 좀 구조적인 변화를 덜 겪고 있는 산업에 더 집중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식품이나 뭐 네. 건설이나 뭐 이렇게 가급적이면 그런 영향에서 좀 네. 벗어나 약간 있는. 내수 쪽 중심으로 돌아가되. 근데 이제 내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네. 계속 줄어들게 돼서 내수 기업들은 점점 어려워질 거라는 게 좀 네.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수 기업이지만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네. 예를 들면 이제 식품 기업도 그냥 100% 내수만 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네. 네. 내수도 하고 있지만 수출로도 굉장히 K푸드 네, 이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매출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 뭐 건설 같은 경우도 국내 내수 주택만 하는 기업이 아니라 네. 해외 플랜트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서도 뭔가 일거리를 계속 가져올 수 있는 기업, 뭐 이런 기업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대표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흘러가지 않을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네. 리스크 관리를 좀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네. 이제 주식 이야기를 하셨는데 포트폴리오 다양화 차원에서 상품 구성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라는 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볼 수 있는가가 네. 이제 리스크인데요. 네. 하여튼 이제 저는 항상 제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한 20종목 네. 정도에 이제 분산해서 그래서 이제 투자를 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이제 분산하는 경우에도 하여튼 이제 가급적이면 하여튼 굉장히 싼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개 종목이라고 그 안에서도 약간의 종목 간의 통계적인 약간 좀 이야기이긴 하지만 상관관계가 좀 낮은 종목들을 일부러 좀 구성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그냥 딥하게 분석해가지고 좋은 산업이 있고 좀 네. 싸다 이렇게 네. 하면 그냥 산업이 중복이 돼도 그냥 담고 가시는 편이세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네. 하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뭐 이제 싼 기업이 예를 들면 특정 산업 내에서 많이 발견되는 네. 그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그런 산업 비중이 예를 들면 뭐 한 20-30%뭐 이렇게 네. 올라가기도 하지만 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뭐 상장돼 있는 뭐 2,000개 기업까지는 아니지만 다양한 섹터의 기업들을 다 보다 보니까 여러 섹터의 기업들이 이제 골고루 담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건설, 뭐 식품, 뭐 풍력이나 원전, 뭐 그밖에 뭐 화장품,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좀 당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표님의 이제 그 포트폴리오의 그 스타일이 어떤지도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네. 20종목을 투자해놨을 때 어떤 분들은 20종목 투자했을 때 19개에서 별로 시원찮은 성적 내고 나머지 1개가 엄청나게 포트폴리오 전체 성과를 끌어올리는 스타일이 있으시고 아니면 그냥 고루고루 같이 조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대표님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되세요? 그거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네. 하늘이 결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정말 뭐 신의 손인 것처럼 네네. 투자한 기업들이 다들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떨 때는 뭐 하나같이 다 별 볼 일 없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어떨 때는 이제 일부 뭐 몇 개 종목이 네. 시장보다 더 수익을 올리면서 네.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수익을 올려주는 경우도 있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한 기업의 한 절반 이상은 꽤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요즘 같은 장에서도요. 뭐 이제 최근에 약간 좀 하락하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나머지 또 한 절반 정도는 계속해서 뭐 바닥을 파는 종목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상법 개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잖아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대표님. 네. 이제 상법 개정이라는 게 뭐 아실 만한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제 상법의 그 문구 한 개를 바꾸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사는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네. 이게 이제 기존 상법인데 그 문구를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 직무를 수행한다고 이렇게 회사 다음에다가 이제 주주를 하나 더 끼워 넣는 건데요. 네.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이제 기업의 가치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어떤 빌딩을 인수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내가 따져보고 이 빌딩에서 예를 들면 매년 한 10억씩 임대 수익이 앞으로 향후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하면 이 10억의 임대 수익이 계속 이어지는 거를 현가화해서 네. 뭐 매년 10억씩 나오면 이걸 한 10% 정도 할인하면 한 100억 정도 주고 사면 적당하겠다 이렇게 가치를 매기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업도 이 회사가 매년 순이익을 뭐 10억씩 벌 것 같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면 그거는 뭐 한 10% 정도 할인한다고 하면 그 기업의 가치가 이제 100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기업의 가치가 이제 100억이 아니라 뭐 60억, 70억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이 미래의 기업이 뭐 10억씩 계속 돈을 버는데 그 기업의 가치를 이제 100억을 준다는 얘기는 그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주주한테 환원이 된다는 게 암묵적으로 다 깔려 있는 가정인데 그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주주한테 안 돌아오는 거죠. 중간에 뭐 터널링을 통해서 뭐 빼돌린다거나 아니면 뭐 빼돌리진 않더라도 쪼개기를 한다던가 계속 회사에 쌓아놓고 배당을 굉장히 인색하게 주거나 뭐 주주 환원이 없으면
지금도 이제 그런 기업들이 수두룩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어떤 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보다도 뭐 훨씬 많은 현금하고 네. 뭐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시총의 한 서너 배 되는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시총 사기만 하면 그 시총보다도 한 서너 배 이상의 네.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기업을 그대로 내버려 두냐 하면은 그게 이제 내게 안 된다고 기업 그 주주들이 생각을 하니까 그 주식을 안 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기업이 돈을 많이 벌더라도 그 돈이 주주한테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으면 계속해서 디스카운트 소외를 받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실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네. 상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만약에 네. 이번에는 이제 살짝 물 건너가는 분위기가 중론인데 개정안이 그렇게 다 통과가 되면은 바로 주식시장은 한 번에 바로 반응을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완만하게 서서히 그 반응을 할까요? 네. 장기적으로는 상법 개정에 의해서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점차적으로 해소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를 들면 보유하고 있는 네. 현금이랑 자산이 뭐 1조인데 네. 시가총액이 뭐 3천억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회사가 곧바로 시가총액 그러면 1조가 될 것인가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아까 상법 개정이 이사가 이제 의사 결정을 할 때 회사는 물론 이제 주주를 위해서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주주를 위해서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게 기존에는 대주주한테 굉장히 유리한 의사 결정을 했다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근데 상법 개정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회사가 뭐 배당을 안 하는 게 소액 주주들한테만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대주주도 배당을 네. 못 받으니까 그거는 이제 똑같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배당을 안 한다고 상법 개정을 했다고 그 회사에 뭐라고 할 수는 또 네.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보다는 대주주하고 소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없어지는 게 이제 더 급선무라서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없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사라지고 네.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뭐 그런 자산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든지 네. 주주 환원을 잘 안 하는 그런 기업들이 상법 개정이 된다고 이제 곧바로 뭐 개과천선을 해서 뭐 주주 환원을 네. 처음부터 뭐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어 나가는 뭐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쭤봤던 게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안 통과만 되면은 네. 코스피 바로 간다 막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 그게 정말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가 한번 네. 궁금해서 좀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세상 일이라는 게 알 수 없어서 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당장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상법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서서히 좀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예를 측면에서? 들면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네. 뭐 이런 회사 이름을 좀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두산그룹이 네. 그 두산그룹 지주사 밑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있고요. 에너빌리티 밑에 이제 또 밥겟이 있었는데 네. 밥겟이 돈을 굉장히 잘 버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요 밥겟을 로보틱스 밑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이제 주주들이 반대하고 네.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실패를 했었는데 과거 같으면 주주들이 반대한다고 그게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강제로 네.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그거가 실패했었고 또 얼마 전에 보면은 그 오스코텍이라는 네.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가 굉장히 돈을 잘 버는 이제 자회사를 별도로 상장시키려고 했는데 네. 그거 역시 이제 소액 주주들이 반대하면서 결국은 대표 이사가 물러나고 결국 실패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아직 상법 개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네. 그런 이제 여러 주주들의 입김이 그런 의사결정에 점점 영향을 뭔가 미치고 물밑에서 네. 조용한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머지않은 시점에 상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계신 기업도 있으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딱 그거만 보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닌데요. 네. 이제 상법 개정이 되면은 결국은 이제 상법 개정 때문에 주주 환원이 꼭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그 회사
돈을 이제 외부로 이렇게 네. 빼돌리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전보다 주주의 눈치를 더 볼 거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주 환원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서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주주 환원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관심을 네.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했던 행위 중에 하나가 그 감액 배당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보통 배당을 이익잉여금에서 일부를 가지고 배당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네. 그렇게 배당을 받으면은 배당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감액 배당은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그 주식 발행 초과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배당을 해주는데요. 그거는 주주들이 처음에 냈던 돈을 돌려받는 개념으로 세무당국이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감액 배당을 하는 회사들이 작년에 뭐 한 100여 군데 이상 생겨나면서 좋은 현상이죠. 네,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아직 상법 개정이 되지 않았지만 주주 환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네. 기업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감액 배당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여러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배당을 병행하면서 네. 주주 환원율을 높이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제 물론 그런 주주 환원을 계속 해나가려면 기업이 돈을 계속 잘 벌어야 되겠죠. 아니면은 뭐 쌓아놓은 자산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것만 가지고 투자를 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도 돈을 잘 벌고 쌓아놓은 자산도 많으면서 그런 주주 환원 네. 율이 높아지는 기업들을 좀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예, 그러면 그 주주환원이라고 했을 때 작년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도주로 떠올랐던 게 은행주였잖아요. 네. 그 뭐 엄청나게 주가도 좋았었고 그런데 그게 정확히 거의 올해 들어서는 여전히 주가가 시원찮은데 네. 제가 봤을 때 은행 업종들 대부분의 은행주들이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는 다른 업종에 있는 그런 업종에 있는 주식 기업들보다 더 높거든요.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반응을 안 하는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은행주를 그렇게 깊이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요. 이제 질문 주신 거에 제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는 못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여튼 이제 은행들이 이제 배당을 하려고 하면 이제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 한번 필터링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 이제 또 하나가 아무래도 은행들 실적이 작년보다는 좀 좋지는 않겠죠. 좀 나빠질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이제 작년만큼 그런 주주 환원이 일어날 수 있을지 좀 의구심을 갖지 않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곡간이 풍성해야 이제 주주 환원이 많은데 올해는 곡간이 작년보다는 좀 덜하니까 이게 은행주한테는 사람들이 잘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로 남아 있는 거군요. 대표님, 25년간 시장에서 살아남아 계신 구루의 한 분으로서 지금 너무 힘든 이런 장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주시고 저희 오늘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시장에서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도 사실은 뭐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제 주위에 있는 투자자들을 봐도 이제 물론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어렵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25년 투자하면서 한 번도 쉬었던 시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좀 투자라는 게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시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모건 하우절이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은 이 변동성을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야 되는 뭐 참가비 정도로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피치 못하게 피할 수 없이 그냥 겪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뭐 보유하고 있는 주식 주가 하락으로 뭐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지만 그런 변동성은 하여튼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언젠가는 항상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받아들이시고 그런 변동성에 휘둘리기보다는 하여튼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여전히 투자 아이디어가 살아있는지 네. 여전히 앞으로도 돈을 잘 벌 것인지 하는 거에 좀 더 집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은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을 오히려 기회로 이용한다면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박성진 이현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